안녕하세요. 저는 늘 아들 같은 남편 한 명과 딸 같은 아들 하나,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지는 벌써 햇수로 4년이 다 되어가네요. 주위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면 안타까운 시선과 함께 늘 질문이 쇄도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 힘들지 않냐, 사이는 어떠냐,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불편하지 않냐. 그럼 전 대답해요. 시대 막론하고 상황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거 아주 가끔은 힘들지만 그건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같을 거다. 사이는 꽤 좋은 편이다. 시집살이는커녕 시어머니가 며느리살이하고 계시다. 불편할 때도 있지만 살만하다라고요. 사실 뒷간과 시댁은 멀수록 좋다는 옛말도 있을 만큼 며느리에게 시댁이란 참 불편한 곳이긴 해요. 저에게도 분명 불편하고 보기 싫은 시댁 식구는 존재하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 이야기도 바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집안 망신인 것 같아 굳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던 사연이긴 해서 조심스럽긴 하네요. 제가 이 사연을 쓰기로 결심한 데에는 오늘 아침 어머님이 제 아들에게 들려주신 효자 삼형제의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옛날 한 마을에 마음이 착한 삼형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해요. 나라 전체가 4년간 혹독한 가뭄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돌림병까지 돌았대요. 삼형제의 어머니도 영양실조로 병환을 얻었답니다. 삼형제는 의논하여 첫째부터 식량을 구하러 떠났어요. 그러나 가뭄이 나라 전체를 휩쓸어 식량 구하기가 힘들었대요. 결국 첫째는 허기로 인해 쓰러져 죽고 말았죠. 첫째가 돌아오지 않자 둘째가 집을 나섰지만 둘째 역시도 기력을 소진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막내는 형들이 오지 않자 형들을 찾아 나섰어요. 한 골짜기에서 큰형의 주검을 발견하고 바위 밑에서 작은형의 주검을 발견했어요. 막내는 슬퍼하며 형들을 집 뒤편에 묻어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는 어머니의 말에 막내는 물을 찾아 나섰으나 구하지 못하고 쓰러져 죽고 말죠. 막내가 울다 쓰러진 자리에 샘물이 솟아올랐고 형들의 무덤 근처에도 샘이 솟아 흘렀대요. 마을 사람들은 갈증을 해결하고 활기를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3개의 샘이 솟아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삼천마을이라고. 아이를 무릎에 앉힌 어머니가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듯 말씀해 주시고 계셨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제 아들 효은이가 그러더군요. 할머니 아들도 셋이잖아요. 할머니 아들들도 다 효자예요? 효자 삼형제? 효은이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효은이는 효도하고 싶어? 네, 전 꼭 효자 할 거예요. 그래, 우리 효은이는 엄마 아빠 닮아서 효도할 거야? 어머니의 쓸쓸한 음성을 주방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효자라고 끔찍하게 믿었던 아들 둘과 등지고 사시는 지금 어머니의 심경이 어떠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그 답답함을 달래고 함께 공감받고 싶어 이 사연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그럼 저희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희 남편의 집은 삼형제입니다. 각 2살 터울인데 동네에선 효자 삼형제라고 부르며 입이 마르게 칭찬할 만큼 평소 효심이 깊기로 유명했어요. 제가 시집갈 땐 이미 2 아주버님은 결혼하신 상태였고 제겐 자연스럽게 손윗동서인 2 형님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선 처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늘 어렵고도 어려운 게 동서지간인데 위로 손윗동서가 2이나 있는 집에 시집 보내는 게 못내 마음에 걸려 하셨거든요. 저도 처음엔 걱정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긴장하고 갔던 인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너무도 좋았어요. 강압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가풍에 온 식구가 다 모였음에도 집안의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인자하신 시아버지는 꽤 성공하신 사업가셨는데 은퇴 이후에도 풍족하게 사실 만큼 재산이 있는 분이셨고 시어머니 또한 후덕한 인상에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버님, 어머님 좋아하시는 전복죽 좀 해왔어요. 2 아주버님은 물론이고
그 부인인 형님들도 효성이 지극해 보였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사실 저는 외동으로 외롭게 자라서 형제 많은 집에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눈앞에서 그 로망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는 기분이랄까? 또한 형제들 간의 사이가 좋은 건 물론이고 손윗 동서들도 절 잘 챙겨주셨으니 더할 나위 없었죠. 왜 시집살이 시키는 게 시어머니뿐은 아니잖아요. 몹쓸 손윗 동서들마나 고생하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워낙 듣던 터여서 그런지 그 분위기가 더 좋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의 화목한 분위기에 홀딱 반해 결혼 결심을 굳혔고 빠르게 준비해 그해 겨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시댁은 사이가 좋은 만큼 모임이 많았어요. 그게 정기적으로 약속한 모임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한 번은 첫째 아주버님이 어떨 땐 둘째 형님이 제안에 만나는 식으로 자주 모였어요. 가끔은 귀찮기도 했지만 모이면 늘 재미있고 즐거웠기에 저도 시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그날은 큰 아주버님이 모은 자리였어요. 다 같이 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첫째 아주버님이 시아버지를 슬그머니 따로 불러내시더라고요. 부자간에 독대가 자주 있는 일이었기에 전 무심하게 그 모습을 보는데 둘째 아주버님이 그러시더군요. 형 또 사고 쳤어요, 형수? 그러는 서방님은 저번에 사고 안 치셨어요? 아이, 그거야 사업하다 보니까. 요즘은 노름도 사업이라고 하나 보죠? 그래서 형 이번에 얼마 부탁하는데?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당겨들려고 하려고요. 어차피 두 분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텐데 양도세에 오면 생각하면 그냥 미리 당겨받는 게 낫지. 하긴 그건 그렇지. 두 사람의 대화에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전 놀란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죠.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시커멓게 굳어있더군요. 무척 화가 난 듯 보였어요. 서로를 마주보며 픽 웃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보던 남편이 과일을 집던 포크를 던지듯 내려놓고 쏘아붙였습니다. 진짜 제발 부모님한테 어지간히 좀 뜯어가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환멸이 가득 섞여 있었어요. 그러자 둘째 아주버님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웃으며 그러더군요. 야, 억울하면 너도 가져가. 누가 말리냐? 전 형님들처럼 안 살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요, 막내 아주버님? 머리 너무 심하시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시부모 재산 가지고 형제간에 싸움을 해요, 뭐래요. 서로 사이좋게 나눴으면 좀 좋아요? 자식들 힘들 때 버팀목 대어주시고 시부모님은 효도받고 그럼 되는 거지. 그럼 형수 말이 맞지. 요즘 유산 가지고 형제간에 싸움 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우린 그런 생각 없어. 그냥 살아계실 때 잘 받아 쓰자 이거지. 둘이 참 쿵짝이 잘도 맞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그러더군요. 그럼 돈 없으면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할 거예요? 그러자 작은 아주버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야, 임마! 아버지가 돈 없을 날이 있냐? 재산이 얼만데 우리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힘들 때 도와달라는 건데 사실 우리 부모님 복 받은 거지. 야, 임마! 아버지가 돈 없을 날이 있냐? 재산이 얼만데 우리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힘들 때 도와달라는 건데 사실 우리 부모님 복 받은 거지. 형제간의 사이 좋아 사랑하는 손주들 자식들 며느리들 보고 싶을 때 봐. 이거면 충분히 그 돈값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큰형님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막내 아주버님도 너무 고지식하게 굴지 말고 잘 생각해요. 사실 돌아가셔서 유산 나누면 막내가 제일 적게 가져가. 저를 힐끔 보더군요. 네? 저는 순간 난감했어요. 사실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잘 모르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 어버버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누가 재산을 물려줘요? 아버지 처음에 우리 형제들 불러놓고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재산 사회에 다 환원하신다잖아요. 그러자 작은 아주버님과 큰형님 그리고 작은 형님이 막 웃더군요. 아니 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냐? 누가 자기 자식 두고 이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좀. 그때였어요. 무슨 대화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며 첫째 아주버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의 시선은 제끼 주머니에 꼽힌 두툼한 흰 봉투에 꽂혔습니다.
아, 저게 그 돈이구나 생각하는데 곧 시부모님도 자리로 돌아오셔서 남편과 전 그만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이 복잡해 차창 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였어요.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운전했고요. 전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화목한 집이 나도 저렇게 잘해야지 했던 효도들이 사실은 상당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거였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봤던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의 모습이 사실은 제가 믿고 있던 것과는 다른 속내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니 뭔가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했어요. 마치 결말이 찝찝한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온 심정이었죠. 제가 저도 모르게 옅은 한숨을 내쉬는데 남편이 넌지시 말을 걸어왔어요. 아까 많이 놀랐지? 조금 미안해. 남편은 마치 죄인처럼 움츠러든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뭐가? 당신이 미안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사실 조금 놀라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제가 결혼 결심을 굳혔던 이유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기에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도 있었으나 그래도 최소한 남편은 자신의 형들과는 다른 사람이었기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 같아도 말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사연은 잘 몰라도 자기네 집이 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긴 해. 사실 그렇잖아요. 차라리 부모님 재산을 두고 형제가 싸움이라도 한다면, 아니면 부모님이 돈을 못 주겠다고 하기라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고를 치고 부모님께 당연하다는 듯 손을 벌리고, 부모님은 그걸 당연하다는 듯 벌린 손에 돈을 쥐어주고, 뭔가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사이 같달까? 그리 물으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긴 한데. 남편이 꺼낸 이야기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버님은 형제가 많은 집안에 차남으로 태어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형제들끼린 우애가 참 좋았던 사이였으나 지금은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셨다고. 그 이유가 바로 시아버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겐 시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두 분의 유산 때문이었다고요. 유산 상속 문제로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었답니다. 서로 더 가지겠다고 형제간에 싸우는 모습이 시아버지는 아주 넌덜머리가 났고, 그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다고 해요. 동네엔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결국 시아버지의 형제들은 동네에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욕을 먹었대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어느 날 형제 셋을 불렀답니다. 바로 앞에 앉혀두고 하신 말씀이 그거였대요. 내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 형제들끼리 부모 재산으로 싸우는 꼴은 보기가 싫다. 그러니 나도 앞으로 너희에게 유산 상속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내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할 테니 죽기 전에 필요하면 타당한 이유를 들어 가져다 써라. 그럼 너희들이 싸우진 않겠지. 근데 그 말이 화근이 된 거예요. 평소 씀씀이가 해프던 두 형과 형수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모님의 돈을 가져다 쓰기 시작했답니다. 자기 금고에 있는 돈처럼 빼가지고 쓰기 바빴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돈을 준 것이 부모님이니 그렇게 입안에 혀처럼 군다고요. 그러자 동네에는 곧 삼형제가 효자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요. 부모님은, 특히 시아버지는 그 소문에 무척 흡족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전 남편에게 좀 의아함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돈을 안 썼어? 결혼할 때 해주신 아파트 한 채도 분에 넘쳐. 난 형들처럼 거머리같이 부모님 피 빨면서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은 어때?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살피며 넌지시 묻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외동으로 태어나 자란 저는 집에 있는 음식이며 장난감이 모두 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딱히 무력 없이 자랐고, 그건 커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욕심도 물건 욕심도 없고 전 딱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면 되고, 그땐 남편의 사업도 안정적이었고 저 또한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니 아주 풍족하진 못해도 부족함은 없었거든요. 나 돈 욕심 없는 건 자기가 더 잘 알잖아. 그리고 사실 내가 충격 먹은 건 지금까지 내가 봤던 그 예쁘고 화목한 모습이 사실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지?
저는 좀 진저리를 치며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형제를 욕하는 게 조금 미안하기도 해 눈치를 살폈지만 남편도 제 말에 동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 부모님 때문이지 뭐. 사실 엄마는 이 일을 결사반대하셨는데 아버지가 워낙 완강하셨어. 자기처럼 형제들이 돈 때문에 싸워서 원수되는 꼴은 보기 싫으셨던 거지. 효자 삼형제 뒀다고 소문난 것도 꽤 만족스러우신 것 같고 평생을 살던 동네에서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이 났으니 상심은 크셨을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아버님 이해는 하는데 효자라고 소문이 나면 뭐래? 그게 다 거짓인걸? 그러자 남편이 쓰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진짜 바라는 거 없이 효도하면 돼.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내가 도울게. 사실 나 자기가 자기 형들이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너무 좋아. 그러자 남편이 제 볼을 꾹 누르며 그러더군요. 나도 자기가 내 형수들이랑 똑같은 여자가 아니라서 정말 진짜 너무 좋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그전엔 몰랐는데 사실을 알게 되자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아버님과 독대를 신청하시던 아주버님들의 손에 들려나오는 돈 봉투와 동서들의 미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전처럼 웃는 낯으로 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모임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고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했는지 굳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따로 시부모님을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날은 쿠키를 구워갔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드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넌 뭐 필요한 거 없니? 가방 하나 사줄까? 효도를 받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그랬죠. 어머니, 저 가방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쿠키 맛있게 드세요. 다 드시면 또 구워다 드릴게요. 시아버님도 그런 제가 예쁘셨는지 더 살뜰히 절 챙기셨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주버님들은 시부모님의 재산을 신나게 축냈고 저희 남편은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았죠. 손이 동서들의 옷장은 명품 가방으로 북적였고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 후 곧장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저희랑 오늘 저녁 먹어요. 저희가 근사한 곳으로 예약할 테니까 두 분 시간 맞춰서 나오세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 어?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게야? 나와보시면 아세요. 준비 단단히 하시고 오시라고요. 그 통화가 시아버님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신이 나 있던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겨지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님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급히 수술에 들어가셨다고 하시더군요. 때마침 두 아주버님과 손이동서들도 달려왔어요. 저와 손이동서들은 놀라신 시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있었고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자 시어머니는 눈물 범벅이 된 채로 또다시 오열하셨어요. 많이 놀라셨는지 잡은 손끝이 싸늘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수술은 예상보다 꽤 길었어요. 처음 수술에 들어갈 때 예상했던 5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었어요. 그 도중에 형제들과 이야기를 한 남편이 돌아왔어요. 표정은 당연히 좋지 않았는데 뭔가 아버님 걱정 때문만은 아닌 듯 보였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수술실 앞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술을 끝낸 아버님은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졌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시아버님은 결국 눈을 뜨지 못하시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신 시아버지의 장례식은 비통한 분위기 가운데 쓰러졌습니다. 삼형제는 나란히 상주 자리에 앉아 손님들을 맞았고 손님들은 삼형제의 효심에 대해 칭찬하며 위로했어요. 아버지 너희 셋 효도받고 좋은 곳 가실 게다. 그러니 너무 상심 말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사실 속 모르는 소리였죠. 장례식 내내 틈만 나면 유산 이야기를 쑥덕이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전 옆에서 조문객이 하는 소리를 들으며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은 시아버님의 3일장을 다 치르기도 전에 벌어졌어요. 모든 조문객이 다 돌아간 조용한 새벽이었어요. 이틀 내내 한숨도 못 주무신 시어머님이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자리에 누울 때였습니다.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이 나란히 오셔서 시어머니를 흔들어 깨우시더군요. 어머니, 좀 일어나 보세요. 뭔데 그러니? 무척 피로하시고 지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난 시어머님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셨고 그 앞엔 두 쌍의 형제 부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멀리서 벽에 등을 기대고 쉬고 있었고요. 아버지 수술할 때 형제들 의견 모았는데요. 아버지 유산 말이에요. 그거 진짜 사회 환원하실 거예요? 먼저 입을 연 건 큰 아주버님이셨어요. 그러자 작은 형님이 곧장 말을 덧붙이더군요. 아니죠, 어머니. 사실 한두 푼도 아닐 텐데 그 큰 돈 다 기부하고 나면 어머님은 또 어떻게 사시라고.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발칵 일그러지시더군요. 그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은 멀리서 보고 있던 저도 그대로 느꼈는데 앞에 있는 넷은 전혀 못 느꼈는지 말을 잇더군요. 어머님 앞으로 재산은 얼마나 있으신데요? 아버님이 어머님 앞으로 재산 남겨주신 거 따로 있는 거죠? 아니, 그것보다 사회환원 그거 안 할 거죠? 네? 라며 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언제 우리 형제가 다 의견을 모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남편 잃고 힘드실 어머니께 할 말입니까?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네? 그때였어요. 어머니는 지친 손짓으로 남편을 저지하고 형제를 한 명 한 명 바라보곤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난 네 아버지 뜻을 따를 거야. 앞으로 유산 이야기는 더 하지 말아라. 무척 단호한 목소리셨어요. 하지만 형제들은 그에 따를 생각이 없다는 듯 그건 안 된다며 언성을 높였죠.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두 받아갈 만큼 받아가지 않았니? 약속은 지켜라.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서 나가버리셨습니다. 형제들 모두 망연자실했고 저와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단호하게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형제들은 계속 어머니를 괴롭혔을 테니까요. 그렇게 3일장을 무사히 치렀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고 남은 재산은 아버님의 유언대로 모두 세상에 환원하셨습니다. 참, 그런데 우습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환원하자 그전엔 번질나게 시댁에 들락날락거리던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거짓말처럼 시댁의 발걸음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집에 찾아가 안부를 묻는 것이 다였죠. 어머니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남편을 잃고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은 기분을 떨칠 수 없으셨을 거예요. 눈치를 보아 안부 전화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떡 좀 사왔어요. 제가 떡을 내밀자 시어머님은 까칠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셨어요. 아이도 가져서 힘들 텐데 너희도 이제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된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목소리는 무척 슬펐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대답도 없이 웃기만 했죠. 그리고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한 달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용하기만 하던 가족 단체 톡방에 알림이 울립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이번 주 주말에 다들 빠짐없이 집으로 와라. 왜요? 어머니, 저 이번 주 주말에 철종이 학원 문제 때문에 모임이 있는데. 주말엔 저도 좀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다들 각자의 이유로 핑계를 대며 어머니의 소집 명령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모이라면 모여. 오지 않은 자식은 앞으로 자식 취급 안 할 테니 그렇게 알아. 단호한 호출에 형제들은 더 어쩌지 못하고 그 주 주말 어머니의 작은 평소의 집에 모였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아주 마지못해 온 듯한 모습으로 그런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대체 하실 말씀이 뭐길래 그렇게 엄포를 놓으셨어요? 빈정거리는 어투의 큰 아주버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의 앞에 둘러앉은 자식들의 얼굴을 차례차례 보시며 입을 떼어내셨어요. 내가 이렇게 엄포라도 놓지 않으면 죽기 전에 니들 얼굴이나 한번 볼 수 있겠니?
그러자 다들 각자 딴청을 피우며 어머니의 눈을 피하더군요. 어머니는 착잡한 듯한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입을 여셨죠. 나 최장한 말기란다. 어머니의 충격 발언에 집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다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놀란 표정이었죠. 저와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 물었고 어머니는 의외로 덤덤한 표정이셨어요. 그래, 맞다. 네 아버지 그리 되시고 불안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더구나. 어머니는 침착하게 말을 이으셨죠. 병원에 입원하긴 늦었다고 하고 요양원에서 외롭게 죽고 싶지는 않다. 내가 이제 혼자 지낼 순 없을 것 같은데 너희 효자 삼형제 중 누가 날 돌볼 생각이니? 그리 묻자 큰아주버님이 바닥을 퍽 치며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아, 그러니까 그 재산은 왜 사회에 환원을 해가지고 그거 다시 못 찾아온대요? 아우, 이래서 세상 한 치 앞도 모른다고요, 어머니. 진짜 두 분 다 왜 그렇게 답답하세요? 다들 답답한지 가슴을 퍽퍽 치면서 따지듯 말하더군요. 어머님을 모시겠다는 말은 쏙 빠진 채로요. 어머님은 그 말을 듣고 계시다 픽 헛웃음을 뱉으시며 그러더군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너희들이 그냥 뒀고 어떻게든 들볶아서 빨아갔겠지. 어머님의 촌철살인에 듣고 있던 제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아니었죠. 말문이 막힌 시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입맛만 쩝쩝 다시더군요. 그때였어요. 똑 부러지고 말 잘하기로 소문난 둘째 형님이 억울하다는 듯 눈썹을 늘어뜨리시더군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말 서운해요. 어머님은 헛웃음을 웃으시며 대꾸하셨습니다. 서운해? 그래, 그럼 이제 병들고 지친 나를 누가 건사해 줄 거니? 서운하다는 둘째 너니? 그러자 똑바로 맞추고 있던 눈을 슬금 피한 둘째 형님이 애먼 팔을 주무르며 앓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어머니, 저희 상황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저 둘째, 이번에 발레 콩쿨 준비해서 워낙 예민해서요. 그러자 어머님이 날카로운 눈으로 첫째 아주버님을 쳐다보시더군요. 그럼 첫째 네가 날 데리고 갈래? 그러자 준비라도 했다는 듯 곧장 변명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알잖아요. 이 사람 워낙 예민해서 자기 친정 식구랑도 같이 못 살아요. 아니, 한 대서도 잘 자기로 소문난 곰 같은 첫째 형님이? 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찼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돈이 있으셨어도 이러셨을까? 시댁 식구들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늙은 어머니가 중병까지 나신 이 상황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자 망설이던 남편도 곧바로 저를 따라 일어나시더군요. 좀 작아서 불편하시겠지만 혼자 계신 것보단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가세요. 막내가 어머님을 모시겠다는데 그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리긴커녕 눈빛에 안도가 가득했죠. 그래, 막내는 아직 애도 없으니까. 집이 작긴 뭐가 작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들이 하는 말소리가 왜 개 짖는 소리로 들렸을까요?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곧장 어머니 짐을 챙겼어요.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없이 검게 어둠이 깔린 차창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희도 아무런 말 없이 참담한 심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와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에게 기꺼이 안방을 내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싫다고 몇 번이나 마다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여야 했어요. 제가 그때 막 임신 안정기로 들어서고 있었고 입덧이 심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죠? 시어머니는 채 6개월이 남지 않으실 만큼 병이 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고 잘 먹는 음식을 꼭 차려주시며 제 식사를 챙기셨어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청소가 말끔하게 되어 있기도 했고요. 전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 병간호를 집중해야겠어요. 어머니가 자꾸 집안일을 하세요. 몸도 성치 않으신데 내가 집에 없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일을 그만두려고요. 남편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묻더군요. 당신 임신도 했는데 힘들지 않겠어? 그럼요. 내가 알아서 잘 조절해서 조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병간호를 시작했죠. 어머님은 병원 위중하셨지만 증상은 딱히 없으셨어요. 그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장을 보고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다일 만큼 병간호는 고되지 않았어요. 차라리 좀 쉰다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배는 동그랗게 불러오기 시작했고 제 배가 커지는 만큼 시어머님과 제 사이는 돈독해졌죠.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어머님의 남은 시간을 곁에서 지켜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저희 집에도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바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남편의 회사는 겉보기엔 탄탄했어요. 대형 수주들도 많이 받고 잘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청을 준 한 중소기업에서 결제 대금이 밀리면서 남편이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은행에 빌린 이자 대출이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3개월째가 되어버렸고 돈은 돌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잠들길 기다렸던 남편은 저를 조용히 방으로 불러 지금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죠. 곧 은행이자 밀린 게 3개월째인데 그럼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우선 대책은 찾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잘 해결할 테니까.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손톱을 뜯으며 걱정 가득한 음성으로 말했어요. 나야 괜찮다지만 어머님은 어쩌지? 편찮으신 분인데 좁고 안 좋은 곳에서 사시다가 병세라도 악화되시면. 몸도 성치 않으신 어머님이 걱정하실 걸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나오려는 눈물을 꾸역꾸역 손등으로 훔칠 때였습니다. 벌컥 방문이 열리더군요. 바로 잠옷 차림의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듯 표정이 무거웠어요. 그리곤 나직한 음성으로 그러셨죠. 거실로 나와라. 저희는 마치 죄인처럼 거실로 쪼르르 걸어 나갔어요. 아프신 시어머니를 걱정시켜드렸다는 생각만으로도 불효를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없이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작게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여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의외였어요.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갑자기 사과하시는 어머님에 놀라 고개를 퍼뜩 드니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나 암에 걸렸다는 말 거짓말이다. 나 사실 병 걸린 거 없단다. 어머님이 털어놓으신 이야기는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은 아버지 장례식을 끝내고 발길을 뚝 끄는 형제들에게 무척 진노하셨대요. 더 빼먹을 것이 없으니 찾아오지도 않은 자식놈들이 너무도 얄밉고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꾀를 내셨대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 누가 날 모시나 보자. 그 자식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줘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셨다고요. 사실 이 대목도 좀 놀라웠던 게 아버님은 어머니께 이미 재산을 많이 주셨대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를 희망하셨다고요. 누구 하나 먼저 죽으면 찬밥 신세 될 것을 예상하신 거죠. 시어머님의 재산은 상당했어요. 어머님의 이름으로 된 강남에 건물이 2채가 있고 성수동에 아파트도 1채, 빌라 2채, 그리고 현금도 꽤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이 재산 처음부터 너희한테 물려줄 건 예상하고 있었다. 어머님은 늘 저희가 고마우셨대요. 돈을 뽑아먹으려고 혈안이 된 자식들과는 달리 그 진심이 느껴져서 참 예뻤다고. 특히 제가 가끔 구워오는 쿠키가 그렇게 맛있고 아까워서 잘 먹지도 못하셨다고. 그러시면서 시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고맙다 우리 막내 며느리. 그리고 막내 아들. 너희라도 없었으면 엄마는 진짜 이 세상 헛살았다. 허무했을 거야.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안 돌아가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얼마나 저 힘들었는지 아세요? 엉엉 소리내 오는 저를 시어머니는 조용히 안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다음 날 곧바로 동원 가능한 현금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 돈은 대출이 아니라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돈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그냥 급한 돈만 빌려주세요. 거래처에서 수급만 하면 금방 갚아드릴게요. 남편이 극구 사양하자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너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뭘 받았니?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다녔는데 그냥 군말 없이 받아. 이거 전부 내가 너희 집에 얹혀 산 값이다. 어찌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저희 부부는 더는 사족을 붙이지 못하고 그 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머님은 강남의 빌딩 한 채를 제 앞으로 물려주셨습니다. 물론 거액의 양도세까지 모두 지불해 주셨고요. 저는 졸지에 강남 빌딩 건물주가 되어 있었죠. 소문에는 발이 있다더니 요즘 소문은 KTX를 타는지 저희가 어머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이야기는 금방 시아주버님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하던 저희 집은 한순간에 소란스러워졌죠. 아니 어머니, 제가 그래도 강남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어떻게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를 감쪽같이 속이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정말 서운합니다. 네?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푹 하며 웃으시더군요. 그리곤 곧 박장대소하며 허벅지를 때리며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들 당황해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어머님이 웃음을 뚝 그치시는데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네가 암이 아닌 건 기쁘지도 않은 모양이구나. 어쩌면 너희는 내 속으로 나는데 이렇게 쓰레기 같니? 하시면서 어머님이 딱 말씀하시더군요. 너희는 나 죽어서도 국물도 없다. 지금 재산도 모두 막내네에게 넘기고 죽을 거니 그렇게 알아. 그리 말씀하신 어머님이 더는 할 말 없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할 분들이 아니었죠. 아주버님이며 손이 동서들이며 어머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셨습니다. 잘못했어요. 저희도 기회를 주세요, 네? 어머니, 저 엄청 예뻐하셨잖아요. 제발요. 이건 불공평하다고요, 어머니. 제발. 그러자 어머님은 무서운 눈으로 바닥에 넙죽 엎드린 자식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너희 고려장 이야기 알지? 왜 다 늙은 어미 지게에 지고 가서 버렸다는 고려장. 난 너희에게 그거 당한 거야. 그리고 그 동화의 끝이 뭔지도 알 거다. 너희도 똑같이 네 자식들한테 내게 했던 짓 그대로 돌려받을 거다. 두고 봐라.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아무리 울고 매달려도 소용없었죠. 통곡과 애원의 소리가 들렸으나 그날 안방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저희는 아직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안 계신 삶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물론 남편의 사업은 지금 승승장구 중이고요. 왜 옛말에 호랑이도 효자는 안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것도 같을 만큼 저희는 어머니가 큰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힘든 시련이 와도 고비를 잘 넘기며 행복하게 사는 중입니다. 아직도 그때 일이 떠오를 때면 시어머니께 감사하다고 꼭 인사를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은 저희 부부에게 그러셔요. 사람은 베푼 만큼 받는 거다. 너희가 그만큼 착하게 살았고 내게도 그만큼 했기 때문에 받은 거니까 그건 너희가 만든 복이다. 라고요. 시어머님 말씀 되새기며 저희는 앞으로도 베풀면서 착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어떠셨어요? 지루하고 재미없었을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 되시길 바라요.